노유진의 정치 카페.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시커먼 속이 훤히 보이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짜증이 났던 시민들, 센스 넘치는 정의당 현수막들이 실시간으로 새누리당 현수막을 저격하면서 현수막 대첩이라는 찬사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든 정의당의 촌철살인 현수막, 그 첫 출발은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에 뿔이 난 평범한 주부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갑갑한 선거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의당 평당원들, 우연히 저희 노유진도 평당원들입니다. 평당원인데, 에이. 뭐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요새. 예. 저희는 이제 비록 정의당에 소속돼 있지만 거의 BBC와 같은 공영방송 수준이라서 우리 이런 말 막 범야권 공영방송이야, 우리. 예, 오늘도 유시민 작가님 소개도 전에 또 그냥 미리 튀어나오셨습니다. 갑툭튀. 늘 그러셨듯이 오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창원으로 급히 기자회견 하러 가신 노회찬 대표님 대신에요, 오늘은 김종대 당원님이 긴급 투입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당원 아니요. 그렇죠. 여기 국방개혁 단장이지. 단장님이시죠. 네. 아유, 그럼 제가 제일 높은 건가? 아이고. 아니, 여기 평당원이란 말 없었습니다. 당원님이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높기는 평당원이 제일 높아요. 아, 그렇죠. 의결 구조상. 아, 예. 한 수 배웠습니다. 뭐 툭하면 땜빵 오는 김종대입니다. 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여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우리 노회찬, 우리가 같이 진행하시던 노회찬 대표님의 그 창원 출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대 단장이 땜빵을 온 사연. 예. 지금 창원 가서 지금 안 오시잖아. 지금 예, 창원 지금 내려가 계신데요.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노원에 뭐 나가신다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창원이야? 저희도 한 6대4 정도로 노원 나가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어제 또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당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창원 출마와 관련된 배경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오늘 또 아마도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현지 반응은 또 어땠는지. 아니 거기 활동하고 있는 더민주 예비 후보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막 어필을 하더라고. 내가 뭐 어쩌라고 나보고. 예, 등등등등. 그리고 또 우리 노회찬 대표도 출마를 하셨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까요? 노회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유찬입니다. 아, 예. 지금 창원에 계시죠? 네, 노유준 카페 영업망 확대를 위해서 창원으로 출장왔습니다. 아이 그런 거짓말을 하셔요. 그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는 아주 추운데. 예, 여기가 서울보다는 한 7, 8도 높은 것 같아요. 예.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노원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막판까지 저도 그렇고 또 당도 그렇고 노원이냐 창원이냐 가지고 고민을 거듭했고요. 노원에 출마해서 좀 수도권의 열기를 북돋는 역할을 할 거냐, 창원에 출마해서 이제 영남벨트를 복원하고 또 이 창원을 탈환하는 역할을 할 거냐 가지고 좌우 우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창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자, 노회찬 대표님 개인의 의사는 어떠셨나요? 개인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원이든 창원이든 야권연대 없이는 전망이 밝지 않은 곳인데요. 예. 야권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노원이 훨씬 쉽죠. 예, 쉽긴 쉽겠죠. 예. 근데 이제 창원은 저 말고 이제 달리 새누리당 꺾을 사람이 또 없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하셨죠, 거기서? 네네, 했습니다. 예,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정이. 예. 예, 뭐,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손석형 후보나 또는, 더민주의 하성무 후보나 다 야권연대를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야권연대 모범을 한번 이루어서, 예. 일부 당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모범을 이루어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야권 연대를 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있나요? 정해진 건 없고요. 저는 그거는 뭐 후보들의 의견 낼 수도 있지만 당끼리의 협의도 진행 중인 만큼 예, 뭐 결정되면 따르겠다. 어떤 방법이든 저로서는 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창원의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거기 현역이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여기는 사실 오랫동안 지난 22년 동안 줄곧 새누리당이 당선되다가 예. 2004년과 2008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당선된 곳이고 19대 총선에서 그 강기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뺏긴 곳입니다. 예. 이것을 다시 탈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원에서 당선된 야당은 진보정당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여기 다시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에 의해서든 이 진보정당의 몫으로 좀 반드시 탈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간지 며칠 안 되셨는데 네. 혹시 지역의 시민들도 좀 접촉해 보셨어요? 예, 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후보들은 예, 다 어느 자기가 후보들은 된다고 그러더라고. 기자회견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예. 뭐 식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 주셨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꼭 노동조합이 꼭 많아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후보한테 그 뺏길 때 네. 이쪽에 그 진보 진영이 이게 분열되고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까? 그걸 네네.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민주노총 조합원들 속에서 이제 진보 후보 단일화 하는데도 제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어떤 방식이든 하여튼 이 야권 연대를 이뤄내서 특히 저는 이 지역에서 성산에서 모범적인 야권 연대를 이뤄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여파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창원 성산에 직접 다니는 분들 중에 김해, 장류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맞아요. 바로 예. 영향을 주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거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선택하면은 하나가 아니라 1+2 두 개를 덤으로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갑자기 출마지역이 결정되는 바람에 오늘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미라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유진이 가는 곳에 승리밖에 없다. 라는 불패 신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못 나오시나요? 선거 때는? 아니요. 그래도 나가야죠.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 창원에서 또 그 방송을 듣고 길거리에서는 저를 만날 수 없는 아,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가능한 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서 지금 그 정권 교체의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야권 연대라는 것. 지금 야권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영남의 진보 벨트를 갖다가 회복하고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은 네. 우리 밝은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두 분도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뵙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헐. 마지막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하시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그 노회찬 대표의 그 인터뷰였습니다. 예, 여기서요, 우리 정치 카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전쟁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부터 시작된 역사전쟁이 나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역사 왜곡에 맞설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뉴라이트 하는데 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년에 나올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할까요? 권력은 역사를 선택했고 역사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위한 시민 지침서 역사전쟁, 제가 쓰고 생각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보는 어른한테도 반말을 해서 걱정이에요.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자꾸 못된 말만 써요. 우리 애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하네요.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어의 절 동화책 모두 행복해 시리즈. 아이의 언어 예절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해결 방법. 모두 행복해 동화책 시리즈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세요. 뿡뿡 방귀병에 걸렸어요. 멍멍 강아지로 변했어요. 우리 아이 언어 예절은 모두 행복해 시리즈로 배워보세요. 도서출판 쉼. 안녕하세요. 전문 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 필요한 전자부품, 센서, 모터 관련류, 인터페이스 보드 등 많은 부분들을 소형 모듈화해서 개발하기 편리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보드, 양산보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제품이라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양산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판매까지 해드립니다. 전자부품, 샘플 제작, 양산 제작, 판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서울시 노원구에 전문전자 판매 매장이 위치해 있는 메이크 PCB makepcb.co.kr 대표번호 1566-8640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6년 2월 첫날이네요, 벌써. 예. 2016년도 벌써 12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은 복귀를 좀 바둑만 복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치 카페도 복귀가 좀 필요했어요. 최근에 정치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여야 정치권의 일들은 이따 2부에서 우리 조국 교수 모시고 할 거니까 오늘은 좀 정책에 관한 거 한 세 꼭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무지 이를 좀 다뤄보고요. 그 우리 방송에서 다룬 거에 대한 반향이 약간 있었어요. 정부 쪽에서 확실치는 않지만.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가 또 엽기 발언 이렇게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한국에는 김무성. 예,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 같아요. 그 조선족 발언을 비롯해서 몇 가지 좀 다뤄보고요. 세 번째는 김종대 전장님이 대타로 나오신 김에 사드 이게 뭐 전에 우리 다룰 때 아이 현실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뭐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것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것부터요. 누리과정과 관련된 대통령의 말 좀 다뤄보죠. 우리가 왜 몇 주 전에 대통령 담화문 발표 나온 직후에 뭐 이제 한국이 그 G20, G20 정상회담 때 IMF하고 OECD에서 뭐 경제혁신 계획을 1등으로 평가했는데 국회에서 뭐 규제완화법 제대로 뭐 노동개혁 입법 이런 거 처리 안 해서 중간점검 2등 했다. 국회 탓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 담화문에 있는 내용을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또 제가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그 JTBC 썰전 나가서도 그 내가 기자라면 뭐 물어봤겠냐 물어보기에 이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데 뉴스원 이 통신사죠, 그죠? 네. 여기서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이 유시민 따옴표 IMF 한국 경제혁신계획 1등 평가 맞냐? 점점점 기재부 그 따옴표 치고 맞다. 이런 제목으로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 기재부 관계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국이 내놓은 전략에 따라 향후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G20 국가들 사이에서는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국가 간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컨대 중국의 성장률, 중국의 경제 이제 혁신 전략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한국 정부도 알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성장 전략에 따른 변화 예상치를 다 알고 있다. 당연하죠. 보고서를 냈으니까. 그래서 IMF와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평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근데 뭘 반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 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게 근거죠. 이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 독심술 이게 국내 시대로 아. 대통령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도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거든요. 청와대도 찾아보고 기재부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했고 그전에도 주장했던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보도자료조차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있는 게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모스넷이라고 MOSFNET .blog.me 여기에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한나무계라고 그 소셜 미디어 기자단의 일원인 사람 이름으로 올린 2014년 12월 1일자 홍보자료 이게 그 G20 정상회의의 이 성과와 뭐 결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래픽까지 해가지고 나무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정부에서 작성한 어떤 문서, 어떤 홍보자료, 어떤 보도자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기재부의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나요? 근데 IMF와 OECD가 아니라 그 기사에는 IMF와 WB라고 돼 있거든요. 예, 월드뱅크. 월드뱅크입니까? 예. 이것도 다르네요. 그렇죠. 근거가 다르잖아요. 출처가. 예. 예. 대통령은 OECD라 그랬는데. 예. 아니 우리가 이 정도 흉을 봤으면 대통령 흉을 봤으면 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알고 있을 알고 것이다. 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다는 걸 지는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지. 이게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해명을 했지만 각국이 경제 혁신 전략과 그 혁신 전략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G20에 냈어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각국의 혁신 전략에 대한 평가를 OECD나 월드뱅크나 IMF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혁신 전략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4.4%라고 우리 정부가 썼는데 실제로 지난 3년간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돼서 3%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을 뭐 평균 90점을 올리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실제로는 70점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70점대밖에 안 나온 이유가 국회 탓이다. 이게 대통령 발언의 핵심인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일한 근거라는 그거잖아요. 성장률을 가장 많이 높이겠다고 약속한 정부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등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어떤 언론사도 이걸 안 다뤄. 이걸 안 다뤄요. 네. 그냥 보도만 해요. 이렇다고. 받아 적기만 하지. 그러니까 기재부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왜 맞는지 따져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맞다라는 그 자기들의 주장을 뭘로 정당화하는지 아니, 근거 세우는지. 대통령 담화문이잖아. 그게 무슨 근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담화문을 쓸 수가 있냐고. 아유, 확성기 방송 듣고 귀순자들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담화문에서도 기자들 일문일답에 이게 나왔고 또 그다음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그 20% 정도를 내국세 20% 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22.28%인가요? 그러니까 액수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따라서 주게 돼 있는 거니까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단 1원도 편성 안 했습니다. 받을 돈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네. 그다음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난한 건데요.
이거 사실관계를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그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한, 이건 법에 따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추계한 바에 따르면 내국세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 4천억 원이 될 걸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중기재정계획에 5년짜리. 근데 실제로는 2013년도에 뭐 문제 있었던 거 해결하고 나니까 그 39조 4천억 원밖에 안 왔잖아요. 10조 원이 덜 왔다고요. 그 작년에 그래서 보육대란이 생길 뻔했고 이걸 메꾸느라고 지방교육체 발행 한도를 올려줘 갖고 2012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부채가 2조 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10조 원이 됐어요.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네요. 2012년에는 오히려 실제 교육부 전망보다는 실제 교부금을 더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7천억 원 더 줬습니다. 예. 이건 그만큼 그때는 세수가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10조 원 결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내국세가 원래 일몰제로 그 대기업들 무슨 뭐 투자세액공제다 무슨 고용창출 뭐 세액공제다 이래서 이 세액 감면해 주던 거를 일몰제로 없앤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렇게 증가할 거로 봤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요 2012년도에 38조 5천억 원 2013년도에 40조 8천억 원 요때 1조 3천억 늘었어요. 네. 2014년도는 40조 9천억 원이니까 제자리예요. 2015년에는 39조 4천억 원이니까 줄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계획하고 실제하고 10조 원 차이가 나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돈이 되면 누리과정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이걸 지금 4조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이거 다른 어떤 말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세수가 결손이 되고 실제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반면에 수요는 2012년에 39조 2천억 원인데 2015년 49조 4천억 원이니까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은 줄었는데 빚도 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 교육감들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리 예산을 그래도 어렵게 편성을 하고 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편성한 지역에 3천억 원 뭐 지원금 예비비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학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대란을 피하려고 누리 예산을 편성한 보수교육감 지역은 학교 대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예. 그리고 뭐 법에 따라서 뭐 지금 편성 안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한 지가 한 달도 넘었는데 고발을 안 했어요, 아직. 세게 기자회견 하던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시행령을 다 고쳐갖고 의무 편성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시행령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게 4개의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거든요. 국회 의결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 교육감이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에 이걸 강제하려면 법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법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 벌써 2016년 2월입니다. 예. 저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시로 2달치 편성했잖아요. 예. 지금 그거 곧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2월 달까지. 예, 이번 달에 다 까먹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린이집 월급을 못 주니까 유치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학부모한테 청구서 날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이제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해놓은 거죠. 허허. 아니 그런데 이게 1인당 한 학부모한테 30만 원 가량 날라온다고. 29만 원. 29만 원. 예, 그 보육료 22만 원에 방과 후까지 하게 되면 9만 원, 7만 원 추가해서 29만 원. 29만 원. 아 이건 서민층한테는 정말 춥죠.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예. 30만 원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 지금 위헌적인 위법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위법 행위 해놓고는 이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서 일 안 했다고 지금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고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지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지를 넘어 깽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알고 저러는 거죠. 아니 알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타격을 주겠다라는 선전전을 하잖아. 이건 알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정치투쟁을 하는 거라고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정책적인 어떤 이견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 투쟁을 하는 방식이지. 그걸 보게 되면 저 사람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말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거를 그냥 내놔도 대통령도 이거를 이치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모를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 부분 그렇죠. 그분은 조금 모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기 하거든요. 원래 그러셨던 보고서대로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사람들은 왜 모르겠어요. 뻔히 할 테지. 대통령을 이렇게 속여 먹어도 되는 건가? 아유 그런데 아니, 그 대통령이 또 이렇게 기꺼이 속으시잖아. 왜냐하면 안 속으면 화내 막 승질내고. 작년에 청와대 이병기 실장이 그랬잖아요. 청와대 안에서 나도 왕따다. 네, 그다음에 저기 그 김관질 안보실장 사의 표명했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다 같은 시기거든요. 말이 안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측근들도 뭐 장관들 말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 내에서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가 직원할 겁니까? 정상적인 이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아니 그러니까 입력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게 딱 있으면 아 그래 이렇게 해결해라 이게 되는데 네. 와가지고 딱 얘기를 막 승질내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 딱 입맛에 맞는 것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자기 임기 채고 나간 것이잖아. 아니 우선 만나주질 않는데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 수석실장입니다. 그럼 뭐하러 수석하고 있어? 그만두지. 아 그러니까 그래도 수석 자리가 어딘데 일 안 하고 수석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아니 근데 돈 벌려면 로비 단체 취직하는 게 더 김현장 고문이나 이런 게 하는 게 더. 왜냐 이런 데 있은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이제 가도 되는데. 예.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여당 대표를 좀 볼게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난 며칠 동안 엄청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우선 권력자 발언. 이게 국회 선진화법 처리할 때 국회에서 만들 때 2012년도에요. 이때 뭐 의원들이 막 반대했는데 권력자가 이거 해라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서 법 통과시키고 나는 반대했다. 그 팩트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완전 터무니없는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거든. 맞는 말도 해. 너무 솔직하다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발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봤더니 우선 국회법 개정안, 지금 선진화법 대표 발의자는 황우여 씨예요. 황우여 의원. 얼마 전까지 교육부 총리. 친박 원로죠.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그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빨간자 조끼로 바꿀 때 그때 이제 공천권도 다 행사했잖아요. 이때 총선 공약집에 넣었어요. 뭘 넣었냐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이제 특정한 안건의 신속 처리제를 도입하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걸 금지하고 이런 등등의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새누리당 총선 공약집에 다 넣었고요. 총선이 끝난 후인 4월 25일에는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을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거 끝났다고 해서 선거 전 마음을 잊는다면 국민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이제 4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의결했는데요.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 반대하고 기권 합쳐도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만 해도 자기들이 총선에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통과시킨 거죠, 이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대 야당 아니 맞아요. 이때 거대 야당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저 보수 단체 다 설득해가면서 황우여 대표가 직접 이거 총대 맸던 거 아닙니까? 황우려가 아니고 황우여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려스러워요. 본인이 우려라고 그러면 되게 화낸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우려스러워요. 우리 방송에서 네. 황우여 씨가 우려스럽다. 이건 괜찮아요. 우여곡절은 있지만 아니 그래서 우려라고 제가 하지 이 맙시다. 파동을 보면 이때 당시에 거대 야당 등장한다고 서둘러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 야당이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이렇게 여당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야당 몇 책임이야 번째입니까 이게. 이게? 야당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들이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여당이 애로사항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큰 괴로움을 안겨준 거야 야당이. 예. 아, 야당 탓할만 해. 못할 짓을 했네. 예. 그 이겨 드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찬성한 의원들, 반대한 의원들, 기권한 의원들, 친박들만 챙겨 보니까요. 예. 우선 박근혜, 황우여, 이정현, 이주영, 이 해수부 장관 했던 사람, 네. 조원진, 이 신친박이라고 이렇게 센 사람이에요. 서병수 의원 등이 찬성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반대했습니다. 네. 반대표 던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박으로 날리고 있는 윤상현, 권성동, 그럼 지금 저 탈박이라 그러나요? 아니 떨박이라 그러나 떨려난 친박, 진영, 이 보건복지부 장관 한 양반, 예. 이분들 다 친박인데 반대 표결했습니다. 네. 친박의 실세 중에 실세 최경환 기권했어요.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은 어땠나요? 거의 다 찬성했죠. 거의 다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의결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이 제 역할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 그러니까 18대 국회의원들이 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까지 다 와서 이 회의를 한 거거든. 예. 그때는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뒤라서 예.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확정됐을 때예요. 아, 그럼 이 예. 사람들 굉장히 찬성 투표하면서 난감했겠다. 아니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개정안을 못 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재청 신청한 법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권한쟁의 조정 심판.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의 효력을 무력화해달라고 새누리당 의원 150 몇 명이 그 예. 저기 헌법재판소에 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가 낳아놓은 자식을 예. 못 죽이게 한다고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간 그러면은 그거를 청구한 사람하고 피청구인이 동일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제 과거를 깊이 뉘우치면서 저를 심판해 이 주십시오 하고 개전의 가서. 정을 내보이면서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고가 동일 인물 아니냐고. 이게 뭐 저 정치권에 이런 거 많아요. 셀프 개혁 있잖아요. 왜 네. 심판하자. 그래서 그 광주 신호적 심판하자. 근데 심판하자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야 되는. 또 국민의당 씹어. 나 참. 너무 이거 좀 국민의당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권력자 발언이 또 한 차례 있었는데 그 이틀 후에 이제 옛날에는 나도 그때 들어왔지만 권력자가 공천을 밀실에서 좌지우지해서 국회의원들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다. 이게 1996년 총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신한국당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김현철 씨가 발끈했죠. 예, 그래갖고 뭐 정치적인 아버지라 그러더니 무덤에 풀도 마르기 전에 침배냐 이런 SNS 글을 올렸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김무성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발언을 소개하면 나도 그때 들어왔지만 그때라는 건 1996년 총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당시 권력의 힘 앞에서 의원들은 파리 목숨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말 같은데요? 근데 당시에 이때 이랬죠, 뭐 사실은. 이때 이 총선에서 신한국당 이겼거든. 그래서 이제 개혁 공천 해가지고 이긴 선거인데 뭐 헛소리 하냐 이렇게 김현철 씨는 얘기를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때 민중당 출신 비롯해서 진보 진영 인사들을 영입해서 국회의원 만들었잖아요. 이재호 씨가 네, 이재호, 심재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 김문수 다 마찬가지로 이때 초선들이에요. 96년 총선 때요. 이제 94년에 영입해서 그때가 이제 YS가 하나회 숙청하고 뭐 금융실명제하고 이래갖고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네. 그래갖고 민중당 하던 분들이 대거 신한국당으로 갔는데요. 네. 제가 들은 얘기로 이때 정무수석이 이원종 씨였고요. 이원종. 예. 그리고 김현철 씨가 뭐 황태자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녹화 테이프도 나오고 그 나중에 기억납니다. YTN 발언. 예. 네. 그래서 이제 김현철 씨도 뒤에서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랬다 우리 아버지 돕느라고. 네. 근데 그때 영입된 인물들한테요. 네. 현금 가방, 기사 딸린 승용차, 지구당 당사, 네. 붙박이 사무국장, 당원 명부, 상대 후보 약점에 대한 자료. 다 줬네. 이거면 선거 다 치르죠. 예, 싹 다 줬대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어떤 후보는 그 이원종 정무수석이 한탄을 했다 그래요. 저렇게 선거를 했으면 나도 국회의원 쉽게 될 걸. 이러면서 자기 경쟁 후보 야당 후보에
후원자 중 기업인들에 대한 세무 사찰 예. 요구했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야, 예. 제야에서 온 사람이 더하네 이런 더하네.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그 96년도 난데없이 그 판문점의 전쟁 위기가 예. 그 판문점에 북한군이 박격포진지 설치하고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유종하입니다. 유종하 선거에 총대를 맸어요. 외무장관도 했고. 예.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에다가 계속 그 지휘통제실 그 기밀시설 언론에 다 공개해라. 이래가지고 막 뗐잖아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올리니까 딱 멈췄는데 그 비상시국에 이양호 국방장관은 사랑하는 린다 연애편지 썼잖아요. 린다김. 오전에 비상대책회의하고 오후에 연애편지. 야, 낭만적이다. 예. 그러니까 선거와 연애가 어우러지는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이게. 당시에 정치에 낭만이 있었네.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보다 30석을 더 얻어갔어요. 그것도 거의 수도권에서. 예. 이 수도권에서 폭풍효과. 압승했죠. 거기서 압승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완전히 개피 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김무성 의원 말이 만든 것 같아요. 이분이 맞는 틀린 것 말만 같아요. 하는 건 예, 아니야. 예. 근데 이런 그건 공격인데, 충격적이다. 이게. 그 제야에서 온 사람이 상대 그 저 후원자 저 세무조사하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이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 영입된 대표적인 인물이 심재철,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따라와 있다가 그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그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 또 뭐 차명진 의원이나 뭐 또 여러 사람 네, 있습니다. 예, 그 참모로 기억납니다. 김문수, 네. 이재호 따라왔다가 이 사람들은 네. 다 알 거예요. 근데 음. 뭐 다 알아도 얘기 안 하겠죠. 뭐 그렇지만 김무성 의원의 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아니 궁금한 게 이런 발언을 왜 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그거야 이상하네. 모르죠. 뭐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저기 권력자 발언은 뭐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발언은 왜 한 거야? 나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권력자. 이분이 좀 아, 상향식 공천. 이어진 말이죠. 권력자들 예, 이어지면서 이틀을 간격으로.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즈 아닙니까? 예, 시리즈예요. 권력자 시리즈. 권력자 시리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네. 우리가 왜 작년 가을에 연말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유일하게 아니라면 납작 엎드려서 시킨 대로 다 하면 살아남을 거다. 바지 사장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왔죠. 예.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무대의 승부수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보자는 거지. 아.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납작 해볼 만한 엎드리는 게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박 공천에 대해서 그 대구 유권자들까지도 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예. 싸워볼 만하다는 거지. 예. 볼만합니다 이거. 예, 근데 뭐 얼마나 할지 한번 두고 봐야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김무성 체제를 내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총선이 2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2달 예. 반밖에 안 남아서 예. 지금 지도부를 내쳐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고개 들고 싸워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네. 일단은 그 각하의 그 노후 대책이 이제 문제겠네. 그렇지. 네. 각하하고 사이에 심각한 전선이 네. 형성될 이게 가능성이 이런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각하가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을 시킬 수 있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당히 이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네. 이건 이른바 이제 비박과 친박, 진박의 이제 싸움인데, 네. 거기서 자기 지분을 갖다 확실히 확보하되 또 각하의 눈밖에 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권력자는 지금 김무성 대표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박하고 나왔습니다. 오. 싸움이 시작된 거죠. 볼만하네요. 참 아니 이게 이제 저기 이 권력자들끼리 말이죠. 이렇게 한판 붙으면은 좀 우리의 야권에 좀 좋은 일 좀 없습니까? 뭐 이거?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 재밌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네. 저쪽에서 열심히 이쪽 구경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저쪽에 볼거리가 좀 생긴 거죠. 그 싸움 구경은 일단 할만하고 불까지 날지는 좀 두고 봐야지. 그건 좀 많이 나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맞는 말 한 것 좀 볼까요? 이것도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겪은 거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공부는 좀 부족한가 봐요. 이른바 조선족 발언으로 지금 좀 시끄러운데요. 29일 날이에요. 어제 그저께구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특위 회의 겸 당정협의회가 열렸어요. 저출산 관련돼 있는 부처 장관들도 오고 장차관 간부들도 오고 하는데 여기서 발언 뭐라고 했냐면 정확히 인용을 하면 독일은 출산율 1.34 이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1.08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독일은 출산율 1.34명까지 내려가 이민을 받는다고 했는데 터키에서 400만 명이 밀어닥쳐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세 자녀 갖기 운동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실천했다. 우리 딸 보고도 3명 낳아야 한다고 교육시켜 보냈는데 둘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한다. 그게 현실이다. 이거 근데 자기 실천했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 거야. 그 뭐 실천했다 그래. 당신은 그 성견지명이 있어서 저출산이 올 걸 알고. 정부 시책에 위배한 거지. 아니 이거 마약 사위 2자녀 아닙니까? 그건 막내딸.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위에 딸인가 봐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발언 중에 독일 사례는 김무성 대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터키 사람들 받은 게 무슨 저출산 대책이냐. 우리 진 교수 독일에 있어봐서 알잖아. 터키 사람 300만 명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독일이 전쟁 딱 끝나가지고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서 남자. 너무 많이 죽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광부 같은 이거는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태리 사람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마 터키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이태리뿐만 아니라 인접 유럽 국가에서 가스트아르바이트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손님 노동자. 이게 이제 거의 공식 용어예요. 정부 관계자들도 이렇게 쓰고 언론도 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 이 용어를 씁니다. 가스트아르바이트. 가스트라는 거는 게스트고요. 초청 노동자지. 손님. 무슨 가스라이터 같아. 가스트가 게스트예요. 아르바이트는 레이버러. 그러니까 가스트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한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네.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네. 손님 노동자라고 쓰는데요. 이제 1960년대 초에 독일이 이제 서독이 전후복구가 본격화하고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막 초고도 성장을 할 때예요, 이때가. 예. 그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데 그 일자리는 넘치고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전쟁 때 남자, 여자 다 죽었어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접 국가에서 그 손님 노동자를 초대했는데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유효 노동력이 가장 많던 유럽 변두리 국가죠. 터키가 아직 EU 회원국도 아니죠. 예. 여기에 협약을 맺어갖고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네. 이게 400만이 온 건 아니고 조금씩 와가지고 늘다 보니까 가족이 생기고 또 초청하고 그쪽 그게 전후복구의 원동력이 됐죠. 그럼요. 그렇죠. 부족한 노동력을 많이 메꾼 거죠. 그러니까 네. 저출산 때문이 아니고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제 노동력을 수입한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반성을 했던 게 우리는 노동력을 수입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온 것은 인간이었다. 야, 참 통찰력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오고 노부모를 모시고 오고 거기서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되니까 국적은 터키인데 교육은 독일 안에서 똑같이 독일 애들하고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인랜드라 그러죠. 그 아우스빌딩스 인랜드라 그래서 교육 내국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국인이. 그러니까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을 받은 터키 혈통의 독일 시민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조정을 하게 되죠. 무작정 노동력으로 보고 수입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네. 이래서 이제 다문화, 물티, 쿨티 해서 이제 멀티컬처럴. 그래서 대대적인 독일 사회의 문화혁신 운동이 이제 민간에서도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도 다문화 국가로 간다. 이런 개념들이 이게 생기는 이제 거예요. 상당히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라는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떼어주거든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떼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다 낼 건 또 다 낸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슬람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세속화된 분들이거든요. 국가는 세속 그러니까 국가니까. 이게 이렇게 그 프랑스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난민 막 몇백만 들어오는데 100만씩 들어오는데 100만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우리처럼 이게 뭐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흡수해가지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은 독일어를 폴크스호chschulle라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 그게 각 도시마다 많아요. 예. 거기에 등록해서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요. 그러면서 일하게 하고 애들은 학교에 넣으면 6개월이면 독일어를 다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 독일 사례를 들려면은 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자스민법 같은 거 말입니다. 그렇죠. 또 탈북자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법령부터 먼저 제일 처리해야 먼저 될거 하는 거는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 일단이에요. 물론 그게 최고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족할 식으로 경우에는 말하려면 그래서 이 독일 사례는 김무성 대표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예. 이거는 단기적인 노동력 수급 불일치,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한 정책이었고요. 예. 우리도 산업연수성 제도 같은 게 있죠. 예. 그걸로 하는 거죠. 근데 터키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문화 쇼크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문화 쇼크는 쇼크인데 이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안 겪으려면 우리가 조선족을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터키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문제도 있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거든요. 아니 유 작가님, 예. 제가 여기서 단독 보도 하나 터트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무성 관련된 거예요. 예. 김무성이 미국에 준 문화적 쇼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요거 단독 보도입니다, 진짜로. 예. 작년 7월 2일 날 벌어진 일이에요. 스케퍼로티라고 그 육군 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예. 와 있어요. 거기 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도 좋았습니다. 근데 업어줬잖아요. 예. 사건은 그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스케퍼로티가 정무 참모를 불렀어요. 그 정부 특보라고 있어요. 내가 어제 한국 정치에 놀림감이 됐다. 앞으로 한국 정치인들하고 일정 잡지 마라. 오. 지금 그 스케퍼로티가 다음 달에 상원 인준만 받으면 나토군 사령관으로 영전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기 미군 대장 탑5 안에 듭니다. 엄청 출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어주고 이 신체 접촉하는 거에 미국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거든. 예.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아무 양해도 없이 와서 업어버리니까 사진엔 웃는 게 나갔는데 다시는 정치인 일정 잡지 마라 이래가지고 일단은 그 이후로 한 명도 못 가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워싱턴 가서 큰절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엘링턴 국립묘지 가가지고 새똥이 있다고 손수건 꺼내가지고 닦아주고 또 큰절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의 그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쪽팔린 왜 거죠. 저러냐? 아, 좀 이상한 사람들. 저거 아니야? 한국 문화냐? 예. 야, 이래가지고 이게 동맹 정책에 지금 큰 저 걸림돌이 됐습니다. 네, 꽤 훌륭한 정치인이네.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서양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버스 타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데 보면 버스 타잖아. 안 부딪히려고 부딪히면서 노력하지.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이제 얘기하려면 접근하잖아. 근데 쟤네들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데 갑자기 얼굴도 뭐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업어주고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그래서 되는 거죠. 그 왜 리포트 앞에서는 왜 부채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케퍼로티가 중요한 말을 또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다. 원래 국가 대 국가 관계는 논쟁도 있는 거고 이익 차이가 있는 거다. 근데 여기 오니까 무슨 교주 비슷하게 이러고 누가 업어주고 이러는데 자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친미천국 반미 지옥. 지역. 예, 이래가지고 앞으로 저기 이쪽 정치인들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확인된 팩트입니다. 이거. 미국이라는 게 이른바 천조국이지. 이제. 이거 다 누가 그랬냐? 김무성 대표가 그랬어요. 왜? 그 문화 한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이게 왜냐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사진 찍으려고 한다는 걸 안 거죠. 그렇지.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라는 거죠. 모든 기분 언론에 나쁘다는 다 거죠. 실렸어요. 자, 근데 독일도 그 김무성 대표가 말한 것과 비슷한 정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있긴 있습니다. 네, 독일도 이 저출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건 밖으로 드러나게 안 하는 건데요. 독일어만 할 줄 알면 그 서양은 족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몇백 년 된 족보가 있어서 요즘 그 국제 결혼 많아지니까
이 전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하고 결혼해서 400년 된 족보 이런 거 이름 넣어서 인쇄해서 주면 되게 좋아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집안. 그러니까 몇백 년 족보가 있는 집이 거의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족보 사서 넣었던 어쨌든 문서로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독일은 그런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독일 혈통인지 아닌지 독일은 민족주의 그 문화가 강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 말을 잘 하고 예. 부모도 독일 말을 하고 이것만 증명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민을. 러시아에서 얻은 왜냐하면 옛날에 독일인들이 체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제 이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까지 많이 진출해서 살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 예. 그 후손들 중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한쪽이든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내면 다 받아줘요. 조용하게요. 네. 그리고 독일 말을 못해도 받아줘요. 전부 다 와서 네. 독일 말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이제 독일 혈통인 외국인. 의 독일 국적 취득을 굉장히 너그럽게 인정해줘서 사람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요런 게 이제 별로 편하지 않게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예. 약간 저출산과 관련해서 젊은 층 인구가 부족한 거를 메꾸는 그 이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있어요. 약간 이게 숫자가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 독일 공부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야 그게 뭐냐? 그 조선족이 무슨 출산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말이지. 예. 중국 그다음에 동포들이 그 조선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 동포들 중에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독립운동 나라 하신- 뺏겨서 네. 독립운동하려고 가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개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 쇼크를 줄인다는 말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문화 쇼크를 받는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른바 이제 그 문화를 또 흡수해서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네. 외국인은 안 된다. 이거- 그나마 아. 그 부작용을 줄이는 게 조선족이다. 이거는 이런 식의- 도널드 네. 트럼프의 이거 외국인 혐오증의 그러니까 그 외국인 다른 혐오증이죠. 변종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반전이죠.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방불케 하는 예. 미국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 얼마 전에도 저기 흑인 그 청년한테 얼굴이 너무 연탄 연탄 연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그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외국인 혐오증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세 명이나 낳아야 된다. 이건 또 웃기는 게 김무성 대표는 금수저 물고 난 사람이잖아. 그쵸. 자기 아버지 그 전남방지 예. 김용주 그 적산불화 받아서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예. 예.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아쉬운 거 없이 자란 사람이니까 애 셋 낳은 게 무슨 나라 위해서 낳은 거예요? 그때 둘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자기 딸도 마찬가지인데 김무성 씨 딸을 또 금수저 하냐. 네. 이런 식이면 그 살기 힘든 우리 보통 시민들한테 셋 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기 딸은 30명은 낳아야 돼. 지금도 안 늦으셨는데 좀 더 나오셔도. 예. 그건 안 되지. 늦둥이 하나 두실려나? 아이고 참 별소리를 다 한다.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표잖아요. 예. 이 발언을 할 때는 근데 그 전부터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분은 계속 입으로 사고 칠 거다. 입으로 사고 칠 거다. 근데 계속 사고 치시네. 자, 그 정도 좀 감상하겠습니다. 맞는 말도 했고 좀 아닌 말도 했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죠. 종종 우리 타임라인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성 분석을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이 성분을 잘 우리가 분해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기회를 앞으로도 아주 가지도록 볼만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아주 특히 구경거리입니다. 카카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불이 날지 안 날지. 예. 네. 자, 그다음에 사드 문제인데요. 김종대 단장이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예. 이거 뭐 그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뭐 사드 배치 주장하고 이랬는데 청와대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반응을 내놨고 예, 작년 4월입니다. 예, 그래서 뭐 현실성이 없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해서 짜증낸 거 아닌가? 그런 면이 있죠. 당청협의회에서 사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답변할 사람이 없어 그 얘기 못 하겠다. 그래서 네. 개망신을 줬어요. 개망신.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직후입니다. 그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이전에 그 미군 관계자 말과 전혀 달리
사드는 지금 생산 중, in production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생산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배치할 무기가 없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그 직후에 논란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 신년 담화에서 네. 중국 보고 뭐 어려울 때 파트너 손잡아주는 게 진짜 파트너고 최상의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사드 배치 검토한다는 뉘앙스를 비쳤어요. 근데 이게 네. 진짜로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말을 지금 던진 건지. 그러니까 어느 이게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 압박용이라고 좀 보는 것이 자 한번 요거 그 최근에 진행 상황을 잠깐 이제 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사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게 1월 7일인데 그 첫 그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클린턴 2기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했던 윌리엄 코엔입니다. 윌리엄 코엔. 예, 윌리엄 코엔. 그런데 이 코엔이라는 자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윌리엄 코엔이 발언한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사람은 국방장관 퇴임 이후에 로비스트 법인인 코엔 그룹을 설립했어요. 재작년에 우리가 미국의 F-35 록히드 마틴에서 스텔스기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로비스트로 고용된 게 윌리엄 코엔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를 생산하는 기업이 또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록히드 마틴의 로비스트 즉 장사치예요. 그 다음에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장 간사가 다 나왔어요. 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총대를 맸냐면 작년 미 회계년도 국방 예산을 책정할 때 MD 예산을 증액하라고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은 데가 여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증액된 예산을 행정부로 보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 행사한 거예요. 이걸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여기도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면은 시애틀이나 플로리다 이쪽에 군산복 미 각지에. 방산업체 네. 본사의 지역구 의원들이고 거기서 정치 자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이 얘기를 했냐? 아니거든요. 이건 장사 속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지난주죠 드디어 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방어 역량이 증강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발언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오바마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오바마가 그렇게 거부감까지 행사하면서 MD 예산을 자른 결과 작년에 미국에서 사드 미사일 구입 물량이 44기입니다. 44기인데 이걸 작년에 록히드가 납품을 했어야 돼요. 미국 육군에. 이거 미 육군 무기입니다. 다들 공군으로 알고 있는데 육군에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생산 중에 결함이 발생이 됐어요. 그 컴퓨터 마이크로칩 쪽이래요. 그래서 실제 납품한 건 7기입니다. 44개가 아니고. 이래서 납품을 못했고 그 사이에 미국의 5번째 사드 포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미국의 사드 미사일 포대가 미사일 없는 포대입니다. 그래서 5개 포대 중에 보면 써먹을 수 있는 포대가 1번 포대. 그다음에 2, 3, 4번까지가 훈련 중. 이건 이제 부대 만드는 거고 5번째 포대는 이제 창설 중이에요. 그래서 이 5개 포대가 가진 사드 요격 미사일이 몇 기냐? 100기입니다. 그런데 예비 물량을 빼고도 발사대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정상 수치가 256기여야 되는데 100기밖에 장착이 안 돼 있다면은 모자란 게 140기라는 얘기고 예비 물량까지 하면 그 이상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드 포대를 지금 한국에 갖다 놓으라 그래도 못 갖다 놔요. 물량이 없어. 물량이 없어. 하나는 텍사스, 하나는 괌에 있는 거 2개를 얘기하는데 둘 다 힘듭니다. 그럼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결정을 해도 3년, 4년 후에나 이제 뭐 부지 조성하고 겨우 뭐 포대 무장이나 겨우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널름 받았어요. 그것도 미국 정부 입장도 아니고 개인 발언으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발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발언이 나와 버리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보기엔 작년이나 올해나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걸 얘기했겠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른바 아니에요.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말을 그 띄우는 사람들 거란 얘기예요. 말이죠. 예, 오바마 근데 관심 없어요.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이제 4차 핵실험을 했단 말이야. 예,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중국한테 열받은 거야. 예. 거기서 이제 한마디 그냥 던진 거지. 지금 이렇게 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미국 아이오와 그 코커스인가요? 그게 예. 오늘 진행될 오늘 텐데 진행됩니다. 샌더스가 되면 예. 이건 더 어려울 거고 아, 힐러리가 돼도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공화당 후보들이 지금 사드 배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쪽 이제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트럼프 사고는 뭐냐죠? 한국 거저 먹는 나라. 그러니까 사란 얘기지. 저 미친 나라. 사야 돼. 아닙니까? 하나 2조 원짜리. 예, 이 하나가 아니죠, 3개죠. 곱하기 6조죠, 그러니까. 6조. 아, 한 개 포대에 6조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개 포대는 주한미군에 그냥 갖다 놓고 두 번째 들어갈 때부터는 한국 정부가 돈 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개는 샘플용으로 갖다 놓는 거고, 우리 화장품 살 때 한번 발라보라고 하는 거, 슈퍼마켓 가면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하는 거, 요거고, 나머지는 돈 주고 살아요. 근데 한국에 배치를 하게 되면 어디다 배치해요? 제가 보기엔 대구입니다. 아니? 대구. 그 유승민 의원 지역구. 예. 대구 거기밖에 동구. 없어요. 예. 자, 우선 부지 중에 원주 나왔습니다. 휴전선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요. 안 되지. 세상의 첨단 전략 무기를 적의 코앞에 갖다 놓는 군대는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타격 가능하잖아요. 장사정포로도 예. 그냥 타격이 가능하죠. 그 이 좋은 첨단 무기를 북한의 그 뭐 저기 10만 불짜리 저기 포대 하나가 2조 원짜리 포대를 작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갖다 장기로 치면은 우리 내 포를 상대방 졸라 앞에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휴전선 근처에는 못 놓는다는 거죠? 못 나요. 그리고 이 사드 체계는 우주 150km까지 올라가서 그 탄도의 캡슐이 열리면 킬비클이라는 타격체가 한 6kg 되는 작은 물체입니다. 이게 우주로 푹 튀어나오는데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요게 적의 탄도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그 적의 미사일 기지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코앞에서는 이 요격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사드가 앞에 T가 터미널이잖아요. 터미널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쏴서 지구 궤도로 올라갔다가 네. 이제 목표 지점 쪽으로 내려온 이후가 내려오는 터미널이잖아요. 순간, 예. 터미널 단계. 그러니까 종말 단계 예. 미사일 지역 방어 체계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북에서 예컨대 뭐 지금 미사일 실험 또 한 해 만에 그러는데 거기 쏘면 예. 이게 한반도 상공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터미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요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려올 때 요격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요격하는 건 그건 인터셉트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른 무기가 있어요.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스탠다드 미사일이 그 용도고 이거는 내려오는 걸로 내려오는 걸로. 잡는, 그래서 터미널이에요. 정말 단계. 달라요 개념이. 그런데 그걸 왜 한국에 설치해요? 떨어질 때 설치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꽂는 이런 새로운 사격법을 개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긴즉슨. 그러니까 저쪽에 무슨 리 거기서 펑 쏴가지고 일단 대기권으로 들어갔다가 고도 85도로 그렇지. 쏴가지고 그리고 대기권에서 다시 내려올 때 그때 해가지고 쏜다 이거죠. 서울에 떨어질 때 쏜다는 얘기. 이게 말이 아니 돼? 그런데 북한이 그 정밀 제어가 안 되는 미사일이잖아요. 예. 그거 잘못 조정하면 평양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쏘면. 어떻게 맞춰? 거의 수직으로 근데 쏜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드가 사실 네. 북한의 무슨 핵 미사일 능력이라는 건 검증된 것도 아니고 네.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 거고 사실 중국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중국에 이것 때문에 취재를 갔다 왔어요. 작년 4월에 제일 시끄러울 때 그때 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안전위원회 외교 자문단 이를 다 만나봤는데 이 중국은 이 사드 미사일이 자기들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보수 세력 주장하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그 극초단파 X밴드 레이더, 네, 이 X밴드 레이더는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극초단파 레이더는 모든 신호를 다 잡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중국 본토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호를 잡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중국 내륙의 전투기, 미사일, 그다음에 뭐 잠수함, 뭐 항공모함 이런 게 움직일 때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모든 신호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록화하는 걸 군사용어로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데이터화되면은 중국 내륙의 무기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쪽 텐진 쪽 예. 산둥반도인데부터 해서 동북 삼성에 이르기까지 반경 한 1,000km, 1,500km 사이가 예. 다 파악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1,000km를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1,000km밖에 레이더를 배치하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거리가 가까이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탐지가 됩니다. 이걸 보수 세력이 얘기하면서 봐라 일본에서 하는 거 왜 말 안 하냐 그랬는데 거기서 탐지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 있으면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내륙의 무기 체계의 움직임을 어느 날 그 미국이 다 파악할 수도 있다. 이래서 X밴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라는 거를 가동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수 세력들은 그거 안 한다. 종말 단계 모드다. 북한만 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모드를 바꾸는 걸 15분이면 합니다. 15분이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아니 근데 왜 보는 대구 거죠. 동구예요? 그러니까 우선 휴전선하고 충분한 거리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타격할 수 없는 지역까지 놔야겠죠. 예. 그리고 이 사드가 최고 성능으로 발휘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펀치력 있을 때 거리를 두고 때려야 충격이 크지 너무 가까우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듯이 사드라는 전략 자산은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남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필 왜 대구예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미군 기지가 없어요. 남쪽에는? 예. 어디 부산에 지금 뭐 있는 거 조그만 거 여기 못 갖다 놔요. 그런데 대구라는 거는 미군이 탐을 내는 기지예요. 캠프 헬리. 여기가 그 K2 우리 K2. 공군 비행장. 예. 근데 원주에 못 갖다 놉니다. 너무 지금 가까웠어. 너무 가깝고. 그다음에 평택도 사실은 가깝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따지면 대구밖에 없다. 대구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세 기를 배치한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세 군데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세 군데를 해야죠. 대구 외에 또 근데 뭐가 1번이 대구고 네. 제 생각에는 군산이나 평택 쪽에 나중에 네. 한국이 뭐 자체 방어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갖다 놓으면 몰래 싹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이거는 뭐 그런 전략 자살은 엄청난 부지를 필요로 하고요. 왜요? 이 극초단파 레이더 전자파 펄스가 워낙 강해서 그 앞에 전방에 5km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평지로. 그래요? 산악에도 못 배쳐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항공기, 차량 이런 게 전자파 방해로 GPS 다 마비될 거고 거기에 또 밀항기 뜨고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K2 비행장 옆에 이걸 설치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K2 비행장을 지금 옮긴다마다 하니까 그 인근에다가 어디 해가지고 5km 정도 거리를 두면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자기 동네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당신 지역구 갖다 놔 구민들한테 얘기해봐라. 전자파 이 환경 피해부터 이거 다 도시계획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라. 근데 지금 대구 동구는 KT 이전이 핫 이슈인데 몇 년 전부터. 그거 다 공연불이에요. 네, 다 공연불입니다. 이거 유승민 의원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장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다가왔는데. 이왕 애국 보수 하면은 제 지역구부터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그래요? 왜? 그래야 진짜 애국자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드 제주욕구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안 냈죠. 안 했어요? 못하죠. 네. 이게 이제 그 반경 5km 내는 그냥 큰 문제가 되겠네. 큰 문제가 돼요. 이 극초단파 레이더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레이더 중에 가장 고출력 레이더예요.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전투기에 그 전자파 교란 장비 하나 때문에 걸프전 91년 때 이라크에 파병된 그 조종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문의 병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울증에도 걸리고 무정자증 이런 전쟁 후유증이 걸려가지고 그게 전자파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걸프 증후군이라는 게 그거예요? 네,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예.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부탁하다가 협조 안 하면 재미 적어. 이렇게 하기 위한 발언이다? 압박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 안 하니까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다음에 미국도 이번엔 한국에 좀 서운하게 했잖아요. 부시하고 존 케리가 북한을 아예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신년연설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거기에 한국 보수가 이 자존감이 많이 닫혀 있는 아니 그게 상태예요. 아니고 김정은이 4차 핵실험한 게 네. 바마형 여기 우리 있어요. 잊지 말아줘요. 우리 협상 좀 해요. 이 용어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바마형이 그를 너 그래? 그래서 일부러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전략적인 알아봐. 얘기죠, 예. 나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근데 그게 한국 보수의 자존감을 다치게 한 거예요. 왜요? 미국은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고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한이 같은 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이런 예, 거. 버림받은 느낌. 그 조선일보 사설이 그래서 핵무장으로 간 겁니다. 아 그래요? 야,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안 봐서 몰랐는데 그런 사설이 나왔어요? 조선일보는 올해 4월 총선 전략은 오로지 핵이에요. 핵무장. 예, 핵무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야. 아니 원유철 대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 뭐 한 55% 정도가 찬성한다 이래 나오던데. 그렇게 나오겠죠. 아, 당연하죠. 저기 뭐 좋은 저쪽에 무기 갖다 놓는 왜냐하면 줄 알고 그러는 그거는 거예요. 핵무기를 막아주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 핵에 대해 여론이 세 가지 줄기가 나왔어요. 세 가지는 억제, 방어, 제거인데 억제는 핵에는 핵으로 해야 된다. 미국의 핵우산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요즘 미국이 북한에 관심 없다. 그러니 핵무장하면서 미국을 압박하자. 이 여론이 이제 보수의 미국을 조선일보에서 압박하자. 그게 미국을 압박하자. 원래는 조갑제 아, 많이 컸네. 조갑제 일환이고 조갑제가 뭐 원래 옛날에 그거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인의 발이라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논리로 지금 보수들이 몰려갔고 그게 하나고. 이게 억제 논리, 두 번째가 방어 논리. 우리도 핵을 가지고 방어하자. 아니죠. 이건 사드입니다. 아 사드. 예, 억제는 핵으로 상대방을 보복하는 거고 방어는 그게 아니라 사드로 날라오는 것을 막자. 차단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방어고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제거. 제거. 이거는 쏘는 직무만 보면 선제 공격으로 못 쏘게 하자. 이 방법인데 이게 킬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원 체제, 3축 체제로 여론이 지금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한테 쏘면 방어가 안 되는 무기라며요. 그러니까 절대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억제도 불가능하고 방어도 불가능하고 제거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같이 해야 된다. 아 그렇게 심오한 뜻이. 예, 그 논리. 나 조선일보를 안 봐가지고 뭔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조선일보는 이미 1월 중순쯤부터 한국 핵무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에 조갑제 씨와 같은 극우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보수층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니 멀쩡한 여당 국회의원이 막 갑자기 핵무장하자 그러고 황당해지는 거죠 나라가.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사드 논란 갑자기 새로 불붙었는데 이게 이런 배경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 있다. 근데 이런 그 전에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했는데 열받았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오자회담하자 그랬어. 예, 그것도 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미국에서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냐 쳤다가 좀 미안했던지 그래 편들어줬는데 어차피 안 될 거. 바로 이제 그 중국에서 거부하고 러시아에서 거부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번에 하겠다. 이란 이 경제 제재가 그저께 이제 해제가 됐어요. 경제 제재가 그 핵 협상 타결되고 나서 이제 신속하게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일단 경제 제재를 해제를 했는데 예. 그 이란하고 그 포괄적 행동 계획 합의한 그 주체들을 보니까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미국 이런 서방 국가뿐만 아니고 중국이랑 러시아도 거기 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오만도 큰 역할을 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6개국인가가 합동으로 사찰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우리 그 제네바 핵 합의나 북미 간에 육자회담 또는 9.19 육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내용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란은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오바마가 왜 안 해줘요, 북한은? 원래 이란 핵은 북한 핵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훨씬 그 더 어렵다는 기술적으로도- 문제는 풀리고 예. 풀린다는 북한 핵은 악화됐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아주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에 회담의 어느 순간에 이란을 제외한 그 관여국들끼리 회의한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오자 회담 발언의 그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반발하니까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뒤집은 겁니다. 외교부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육자회담 무용론은 말한 적이 없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말했는데 어제. 지금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 말한 적이 없고 이러니까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드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 한중 수교일의 가장 험악한 말을 지금 한국에 대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 말을 외교부 대변인이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후려쳐버리고 이런 사태예요. 후려쳐버리고, 예.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독주하면은 부처가 이제 뒷수습하기 바쁜 겁니다. 이분이 지금 약간 이렇게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애들립으로 치는 것 같아. 애드립일까? 네. 그럼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좀 얼굴 붉히고 나오는 거는 진짜로 사드를 배치할까 봐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니까 불쾌감을 표시하는 걸로 봐야 돼요? 예,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가장 주목해서 취재한 부분인데 그 사드 문제는 중국의 지도부가 미국의 감정이 폭발하는 일종의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드가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는 아니지만 이건 미국이 세력 균형을 저해해서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위한 저희가 실려 있다고 보는 근거가 있어요. 원래 2011년 12년에 센카쿠 다오디다오가 위험했습니다. 그때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 뒤에 미중군이 마쿠 협상을 통해 가지고 힘의 사용을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한 3년간 아시아가 조용했습니다. 예. 별일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관리가 안정될 즈음에 갑자기 주한미군을 통해 가지고 사드 얘기가 나온 것은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뒤통수 치는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한국 정부를 통해서 표출하는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사드를 막 불러오려는 한국 정부 입장이 두드러져 보이니까 모난들이 정맞듯이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는 생일 카드도 안 보냈다대? 작년에 보냈다는데? 작년까지는 되게 잘해줬는데 중국 되게 정부에서. 잘해줬죠. 백설공주처럼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개무시하거든요. 이제는 박 대통령 하나만 딱 집어서 비판하고 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저기 황구 15 사설은 이 팟캐스트보다 더 심하게? 막말로 심하게 하고 있고 한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 인용하기도 좀 중국 정부에 우리 대통령이니까 비판을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면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막말로 비판을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런 사설 칼럼이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7, 8번이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 그건 기분 나쁜 거 맞죠. 그렇지. 그래서 양국 간의 사설 싸움을 보면 참 재밌겠네. 한국시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예. 자, 아니 거기에 두 인용된 이 언론이 조선일보예요. 한국시보에서. 두 형님들이 한 가닥씩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사드 문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게 문제가 깊어지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오늘 원래 제 능력으로는 이 타임라인에서 사드 문제 못 다루는데 우리 노회찬 대표가 창원에 출마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못 오셔갖고 데이터로 오셨는데 그 떡본 김에 제 사진이 한다고 국방개혁단장을 모셨으니 안 물어볼 수 없었어요. 저도 잘 됐습니다. 자, 오늘 타임라인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그러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